제가 설명할 것은 기후변화와 대기대순환, 표층해류순환입니다. 기후변화란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기후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과거 지질시대 때에는 온난기후와 한랭기후가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과거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무의 나이테 연구가 있습니다. 나무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나무의 생장 속도가 빨라져서 나이테의 간격이 넓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빙하 코어 연구입니다. 빙하가 형성되면서 얼음 속에 공기방울이 포함되는데 그 공기방울 속에는 과거의 대기 성분이 들어있으므로 기후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석 연구로 과거에 번성하였던 생물의 종을 연구하여 기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기대순환을 설명하겠습니다. 대기대순환은 지구 전체 규모로 일어나는 대기순환을 뜻합니다. 대기대순환의 원인에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 자전이 있습니다.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저위도 지역이 고위도 지역보다 다리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고 이로 인해 저위도 지역, 즉 적도 부근, 여기 빨간색 부분은 에너지 과잉, 고위도 지역, 파란색 부분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대기대순환은 이런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아 세 개의 순환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제 각각의 순환 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적도에서 위도 30도 부근에 있는 헤들리 순환은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이동하여 위도 30도에서 하강합니다. 이 적도에서 위도 30도 부근에는 무역풍이 붑니다. 다음은 위도 30도에서 60도 부근에 있는 페레 순환입니다. 페레 순환은 위도 30도에서 하강한 공기가 고위도로 이동하여 극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는 찬 공기와 위도 60도에서 만나 상승한 것입니다. 이러한 페레 순환에서는 편서풍이 붑니다. 위도 60도에서 극까지는 극순환이 있는데 극순환은 극에서 하강한 공기가 저위도로 이동하여 위도 60도에서 상승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극순환에서는 극동풍이 붑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의 표층순환을 설명하겠습니다. 표층해류의 순환을 표층순환이라고 합니다. 발생 원인은 해수면 위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무역풍에 의해 동에서 서방향으로 흐르는 해류에는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서풍에 의해 서에서 동방향으로 흐르는 해류에는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남극순환 해류 등이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난류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말하고 파란색 화살표는 한류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합니다. 이처럼 해수의 표층순환도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역할을 가집니다. 따라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은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 지구 전체의 복사평형을 이루게 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인류, 엘니뇨, 사막과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엘니뇨. 엘니뇨는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그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뭐 안 좋은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원리를 먼저 알아봅시다. 평상시에는 여기 왼쪽 그림 정상 상태 보이죠? 이렇게 무역풍이 태평양 동쪽의 따뜻한 해수를 서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서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로 공기가 가열이 되고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해서 비가 많이 내려요. 그리고 동태평양에서는 심해의 찬물이 표면으로 올라오니까 같은 위도의 서태평양에 비해 기온이 낮고 건조한 날씨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날씨가 돼야 돼요. 동쪽에는
선선하고 건조하고, 서쪽에는 그러니까 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고 이렇게 날씨가 돼야 되는데 엘니뇨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 엘니뇨가 매년 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년에 한 번 무역풍이 약해질 때 서쪽으로 이동하던 해수의 흐름이 약해지고 적도 부근의 따뜻한 해수층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표층의 따뜻한 해수가 태평양 동쪽에 모여서 상승기를 형성해가지고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표층 해수가 태평양 서쪽으로 더 적게 이동을 하니까 호주와 아시아는 다른 연도랑 다르게 기온이 내려가고 해수 증발이 줄어들어 건조해지죠. 그러니까 원래는 건조하고 선선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고, 원래는 또 습하고 비가 많이 내려야 되는 지역이 건조하고 선선해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엘니뇨는 지구 시스템 중 기권과 습권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고, 또한 이렇게 엘니뇨가 일어나는 적도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일단 피해의 가장 큰 예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홍수. 아르헨티나 등 남미 여러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발생을 하고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2015년이랑 2016년에 엘니뇨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피해가 발생을 했고, 또 기상이변이 일어나요. 유럽의 이상고온, 미국의 이상고온과 이상저온 등 급격한 기온변화와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식량난이 있어요. 쌀과 옥수수 생산이 감소하죠. 날씨가 이렇게 막 바뀌어버리니까. 페루 연안의 어획량 감소로 수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또 마지막으로는 가뭄. 아시아와 호주, 아프리카 지역의 가뭄으로 대형 산불과 물 부족, 불볕더위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자, 피해는 이 정도로 됐고, 자, 이제 사막화로 가봅시다. 자, 먼저 사막화는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는 현상이에요. 대체로 위도 30도 부근, 태양빛 많이 받는 중앙 쪽 있죠. 이쪽이 사막화가 많이 일어나고, 사막화가 일어난 곳은 구름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일단 사막화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에는 대기 대순환, 공기 확 계속 도는 거 있죠. 그거랑 지구온난화, 인간의 활동. 근데 뭐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활동 때문에 뭐 거진 일어난 거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막화의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고비 사막, 아라비아 사막, 사하라 사막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대표적인 지역이고, 사막화의 피해로는 당연히 원래는 저렇게 사막이 안 되어 있어야 할 부분 사막이 되니까 먹을 게 없겠죠. 다 사막인데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동물들이 살 서식지가 감소하겠죠. 물론 사막에 사는 동물들이 있긴 한데 원래 사막이 아니던 곳이 이렇게 사막이 되니까 사막이 아닌 곳에 살던 동물은 서식지가 감소가 된 거겠죠. 또 모래가 많잖아요. 사막 다 모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래가 바람 날리면 황사가 윙 오는 거고. 네, 이렇게 있고, 이 사막화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인공위성을 이용한 식생 변화 및 사막화를 감시해야죠. 인공위성으로 딱 찍어가지고 저기 사막화 되고 있네,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렇게 빨리빨리 감시를 해야 되고, 과잉 방목과 산림 훼손 감시, 인공 조림을 해야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 이 지역에 소가 5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계속 그 소가 풀을 뜯어먹고 나면 나머지 그 뜯어먹은 자리에 풀이 나고, 걔네들은 또 다른 곳에 뜯어먹고 이렇게 계속 그 지역에서 이렇게 풀이 자라나고 뜯어먹히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그 5마리밖에 못 들어가는 곳에 뭐 한 10마리 넣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풀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도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게 나중에는 그 풀이 안 자라나겠죠. 이게
뜯어 먹을 때 자라나고, 뜯어 먹을 때 자라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뜯어 먹히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사막화를 겪는 지역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사막화한 지역 보면은 돈이 많이 없겠죠? 원래 그 사막화 안 하던 곳은 뭘 해도 할 텐데 다 사막돼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막에서. 그런 곳에 돈으로 좀, 네, 아시죠? 지원을 해주고, 아이고, 그래야 되고, 지구 대기와 사막화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해야죠. 이 사막화 일어나네, 이러고 계속 바라보면은 뭐 나아지기가 합니까? 계속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이 사막화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지, 이런 걸 연구를 해야죠. 네. 이 해결 방법들이었고, 이제는 지구온난화로 넘어가 봅시다. 지구온난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구온난화는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고, 뭐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온실기체, 온실기체가 증가하고, 뭐 메테인, 프레온가스, 화석연료 사용 증가, 산림벌채, 가축 사육 등 많죠, 원인이. 또 피해로는 뭐 아열대 기후로, 딱 저희 나라가 그렇잖아요. 원래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점점 이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막 원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해야 되는데 요즘 뭐 봄이나 가을 부쩍 줄어들었죠. 그게 다 아열대 기후로 변화해서 그런 거고, 또 사막화가 가속되죠. 그러니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지구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니까 또 사막화가 또 쫙 진행이 되고, 또 기상 이변, 빙하 감소, 생태계 파괴 등 그냥 피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걸 또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계적인 노력과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우리나라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세계적인 노력으로는 그러니까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서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온도 상승을 2도보다 훨씬 적게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 뭐 협약에 참여한 모든 나라가 온실기체 감축 의무를 진다. 또 가능한 빨리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인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예상 온실기체 배출량의 37%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또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방안으로는 기후변화에 강한 농작물 개발로 안정적인 식량 생산 계획 마련,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산업 보호, 기후변화에 약한 생물과 서식지 보호,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 요소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대비,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관리,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셨는지 알아볼까요? 자, 문제입니다. 첫 번째, 알제리 국토는 사막화로 인해 산림 면적이 국토의 %입니다. 몇 %일까요? 이거는 사막화할 때 제가 오른쪽 편에 작게 그림을 하나 띄워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세히 보셨으면 이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10초 세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자, 정답은 1%입니다. 이 산림 면적이 국토의 1%예요. 그러니까 국토가 100%인데 막 풀들이 있고 숲이 있는 곳은 국토의 1%밖에 안 된다고요. 사막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대충 느껴지시죠? 자, 두 번째. 유엔 기후변화 협약은 몇 년도에 했을까요? 이거는 솔직히 알죠. 2015년도. 이는 방금 봤는데 설마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때 유엔 사무총장은 누굴까요? 야, 이거는 좀 애국심이 있는 사람은 좀 대충 감이 올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뭐 그냥 바로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반기문입니다. 반기문. 들어보셨죠? 솔직히 유엔 사무총장 다른 나라 사람들이 했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의 이 반기문님께서 사무총장 지내셨었는데 딱 사무총장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2반 이태일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276쪽부터 279쪽까지 나와 있는 에너지 전환 보던과 열 효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가 한 가지 형태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휴대전화를 예로 들어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가 휴대전화가 진동하는 운동 에너지, 화면을 밝혀주는 빛 에너지, 스피커의 소리 에너지 등으로 변하는 것처럼 한 물체에서도 다양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된 에너지를 모두 합하면 전화에 공급해준 전기 에너지의 양과 같습니다. 즉 에너지는 전환되기만 할 뿐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 양이 보존되는데 이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열 효율입니다. 증기기관이나 로켓의 엔진처럼 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한 열 에너지를 역학적인 일로 바꾸는 장치인 열기관은 공급된 열 에너지 일부를 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방출합니다. 이때 공급된 열을 일로 바꾸는 비율을 열효율이라고 하며 다음 그림과 같이 공급된 열을 Q1, 일을 W, 방출된 열을 Q2라고 할 때 일의 양은 Q1-Q2, 열효율은 공급받은 열분의 외부의 한 일의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4만 킬로줄의 일과 에너지를 내는 연료 1리터를 자동차와 화력발전소 발전기에 넣어 발생한 열이 각각 4만 킬로줄, 2만 킬로줄일 때도 식을 이용하여 열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의 공급열 Q1은 4만이고 방출열 Q2는 3만이므로 열효율은 1 빼기 4만분의 3만 4분의 1로 0.2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력발전소 발전기의 공급열 Q1도 4만, 발생열은 2만이므로 열효율은 1 빼기 4만분의 2만 2분의 1로 0.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 에너지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발생하므로 열 효율은 항상 1보다 작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열기관에서 열 효율이 높을수록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양이 줄어들어 대기 오염물질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 발생량도 줄일 수 있으므로 열 효율을 높여 불필요한 에너지 발생을 줄이는 것은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 사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